아, 네. 벌써 20화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작을 하게 됐는데, 이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컨텐츠인데 벌써 20화를 뽑아낼 줄은 몰랐어요. 거의 하루에 한 개씩 한 적도 많고, 요즘에 좀 간간히 올리고 있는데, 이제 사실 컨텐츠를 되게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가지고 좀 주제를 하나 정해질 때까지 이제 조금 걸려서 이제 영상을 또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도 제가 머릿속으로는 항상 되뇌었던 거고 많은 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는데, 주짓수를 이제 제가 취미로 거의 20년 넘게 22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만 20년을 넘어서, 네, 그동안에 내가 하면서 후회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후회. 그러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왜 인생에서 뭔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내 인생이 뭔가 달라졌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도 이랬으면은 내 주짓수가 더 발전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혹은 이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주짓수를 하다가 한 갈띠 검은띠쯤 돼가지고 처음 느꼈던 건데, 첫째로 저는 제가 가드 방향이 이제 대부분의 오른손잡이가 그렇듯이 가드 방향이 이제 왼쪽 방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라쏘라고 하면 왼쪽 라쏘를 쓰고, 하프 가드를 들어간다면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는 왼쪽 가드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드 방향이 완전 왼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오른손잡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저도 이제 가드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깨달았어요. 한 갈 때쯤 되니까 가드 방향이 반대인 친구들이 훨씬 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이게 라쏘도 반대 방향으로 쓰는 사람들이랑 또 하프 가드도 반대 방향으로 잡는 친구들이랑 다 이게 장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의 가드를 뚫으려고 한쪽 방향으로만 거의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파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되게 적응이 돼 있고, 몸이 그거에 되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의 가드를 잡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거가 대처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고, 제 주변에 분들 중에 가드가 반대쪽인 사람들을 보면은 다 정말 발군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요즘에 조준용 같은 팀이지만 그 경량급 중에서 하프 가드를 지금 거의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친구라고 보면 되는데, 가드 방향이 반대예요. 가드 방향이 반대라서 항상 뭐 스파링 한지 요즘 좀 되긴 했지만, 스파링 할 때마다 되게 까다롭게 수입을 해내가지고 그게 참 힘들고, 마찬가지로 제 친구인 포항의 김종목 관장님이 또 가드 방향이 반대입니다. 정말 그 지가드 형태가 되게 특이한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좀 유명한 선수로 가보자면 크랙 존스, 가드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꾸 이상하게 끌려 들어가는 게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탑도 물론 잘하지만 가드에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이없게 하체를 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왼쪽 가드를 하고 저도 저의 필승 공식을 가지고 게임을 하지만, 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으면 제 게임이 뭔가 더 위력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야 지금 이제 이거를 바꾸기에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파란띠나 보라띠이신 분들 중에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한 보라띠쯤부터 그게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몸의 습관이나 이런 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그 청소년, 주짓수에게 있어서의 청소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파란띠 말해서 그 보라띠 정도 되는 시기가, 그때 나오는 기술들과 세팅들이 거의 평생의 주짓수를 만든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많이 그랬고,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큰 형태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의 가드도 연습해 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근데 이제 그게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 주짓수를 망칠 수도 있는 거지만 시도해 보시고 이게 좀 이펙티브하다 그러면은 뭐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부상 관리나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일단 몸이 굉장히 뻣뻣한 편이에요. 굉장히 뻣뻣한 편인데 스트레칭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전굴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 손을 뻗는 동작 있잖아요. 그 몸을 접어서 앞으로 뻗는 거. 그 동작은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누워 있을 때도 허리 부분은 굉장히 유연해가지고 이게 접히는 동작 같은 거는 그래도 좀 하는 편인데 근데 다리를 찢어서 벌리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관절 자체의 가동범위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이거를 계속 스트레칭을 반복하면서 늘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냥 뻣뻣한 채로 굳어졌고 그거에 맞는 스타일대로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터뷰에 따르면은 존 다나워가 말하기를 고든 라이언도 굉장히 뻣뻣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흰띠 파란띠 거쳐가면서부터 이런 스트레칭들을 계속해서 해온다면은 부상 방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제 본인 주짓수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가동 범위가 더 많이 나올수록 이게 더 좋은 주짓수를 구사할 가능성이 더 많은 옵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부상이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근데 저는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했고 그렇다면 이제 부상을 당하고 나서 그거를 부상당한 후에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 또 그걸 잘 안 했습니다. 뭐 제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부상을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기보다는 항상 그거를 못 이기고 먼저 주짓수를 하러 달려가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받고 3일도 안 돼서 바로 주짓수장에 가서 허리 보호대를 차고 그 약간 복대 같은 그런 허리 보호대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차고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주짓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카요테라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게 본인이 되게 후회한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훈련 같은 거를 하면서 물론 월드 챔피언이 되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부상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몸의 관절이나 인대가 너무 약해졌다. 약간 그런 식으로 후회하는 듯한 그런 영상을 올린 거를 제가 봤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카요테라가 나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시합을 아예 카요테라는 은퇴를 하고 안 뛰고 있지만 평생으로 이제 주짓수를 직업으로 가져가는 위대한 선수가 하는 말이 그렇게 들리니까 좀 저도 많이 와 닿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카요테라를 좀 좋아하는 이유는 좀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져요. 질 때는 지고 이길 때는 이기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라서 좋아했는데 막 맨데스처럼 이렇게 뭔가 비현실적으로 강한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선수가 말해서 그런가? 좀 더 인간계에 가까운 선수가 말해서 그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되게 또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것도 좀 중요한데 이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부터 이 스파링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찍기 시작했고 영상을 복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자세에서 약하고 어떤 자세에서 잘하고 또 상대방이 뭘 해야 싫어하고 뭘 해야 좋아하는지 또 상대방이 뭘 들어오면 내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서브미션들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쓸 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그 게임이 되게 하나의 게임으로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걸 러시아에서 깨달았고
그 영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제 주짓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상을 항상 찍고 그거를 복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저 뭐지 바둑 저 조훈현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병헌 나오는 그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자랑 스승이 항상 복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고 나서 그 수를 왜 뒀는지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갔으면 어땠을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리잖아요. 근데 주짓수는 그렇지는 못한데 이제 순간순간 그 단편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아 이때 내가 이걸 어떻게 들어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스파링 하시면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근데 이걸 영상으로 찍잖아요.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면은 그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장면도 있었네 싶었던 것들이 있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당연히 돌려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스파링에 대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는 편이고 집에 와서 꼭 뭔가 다시 들어가서 봐야 될 장면이 있으면 내가 뭔가 당했던 장면들이 있거나 하면은 꼭 찾아서 돌려보는 편입니다. 이게 만일에 제가 물론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진 못했지만 흰파 보라딕 때까지도 그렇게 했었다면은 더 좋은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그때 시합들 장면들도 있는데 그렇게 막 뭐라 그러지? 평소에 스파링 때 찍었던 장면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을 제가 만일에 촬영을 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더 빠른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항상 복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이게 영상으로 찍지 못하면은 항상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저도 같은 팀에 뭐 이재영 같은 친구들이랑 스파링을 하면은 노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엄청 빠르고 작기 때문에 패스를 허용하거든요. 그러면은 꼭 끝나고 나서 내가 아까 그 패스를 어떻게 당했지? 이런 걸 꼭 물어보곤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스파링 할 때는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해도 그런 패스가 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비디오를 찍지 않았던 거 약간 이렇게 후회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보다 애초에 뭔가 그 스파링에 대한 리뷰를 빨리빨리 내가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내 상대방이랑 하지 않았던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후회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내 실력을 잘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였는데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그 찰나에라도 그걸 물어보면 잘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휘발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좀 아까웠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건 또 별개로 제 무릎에 다친 사건 때문인데 기분이 쎄하면은 일단 그 스파링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크라이나에서 썰에서 풀어드렸는데 이제 스탠딩을 하다가 쓰러차기를 잘못 당해가지고 이제 무릎을 엄청 크게 다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작 전에 좀 쎄했어요. 일단 이 아저씨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 잘하는 사람이면 사실 깔끔하게 넘어가면은 제가 다치지도 않고 다칠 일도 없고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더 좋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레슬링을 좀 어설프지만 하는 편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좀 자신이 있었어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쳤던 거죠. 근데 만일 그때 내가 그 스파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과 내가 스탠딩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서 되게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왼쪽 무릎도 제가 수술을 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참인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나 아니면은 좀 예를 들어서 첫날에 뭐 과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스파링을 하는데 정신이 좀 안 차려져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컨디션이 좀 다운이야. 아니면 뭐 그러지? 잠을 잘 못 잤어. 이렇게 몸이 약간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혹은 뭔가 나의 알 수 없는 감각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쳤던 건데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많은 세미나가 있었죠. 예를 들어 레안드로 로나, 부셰샤 같은 선수가 왔었고, 빅터 휴고 이런 선수도 왔었고, 마이키 무스메시, 미야오 형제, 뭐 웬만한 선수들은 이제 스파이더라는 큰 단체가 생기면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더 많은 선수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 유수의 선수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전엔 진짜 외국에서 선수들을 불러오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이제는 선수들이 먼저 기회가 생겨서 찾아오고 그 김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항상 세미나를 가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미나를 참여를 해라. 가서 보는 거하고 내가 영상으로만 보는 건 다르다. 뭐 혹자는 영상으로 보면 다 똑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전혀 달라요. 이게 종이도 그 복사기에 넣어가지고 복사를 하면은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사한 거를 복사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되게 바래지거든요. 마찬가지로 AI도 똑같은 그림을 갖다가 다시 그려줘라고 해서 그리면은 또 완전 다른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 보고 배우는 거랑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는 거고 남이 가르쳐줘서 하는 거랑 그 오리지널리티는 완전히 달라져요. 직접 겪어보고 부딪히고 하지 않으면은, 직접 그 사람의 기술을 느껴보지 않으면은, 내가 질문을 해서 그거를 듣지 않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영상으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따라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그 레벨의 경지에도 근접할 만큼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들 원조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세미나에 많은,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세미나는 거의 무조건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심지어 지금 1년에 한 번씩 꼭 가고 있는 일본의 레그라 캠프는 저는 이제 마테우스 때문에 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는 그 해외 그 77kg 경량급에서는 마테우스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하체 쓰는 데다가 가드 플레이어라는 점에서 저랑 또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임을 배우고 싶어서 가기 시작했던 건데, 그 마테우스의 3박 4일 세미나를 들으면서, 2박 3일이구나, 2박 3일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제가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또 제가 미국에서 운동하면서도 아토스나 B팀이나 아니면 뉴욕에서 유니티나 이런 데서도 훈련을 하면서 이 세미나에 근접한 선수들의 수업들을 들으면서, 뭐 마이클 리에라 주니어라든지 아니면 그 B팀의 모든 1군 멤버들이라든지 니키로드의 수업이라든지 다 들으면서 정말 그 제 주짓수가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정말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스파링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주짓수가 더 강해질 수는 있지만, 새로운 관점의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거는 아무래도 세미나가, 그리고 직접 수업을 듣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홍콩에 피어맨이랑 그 오플라나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것도 정말 좋았거든요. 홍콩까지 당일치기로 비행기를 끊어서 갈 만큼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기회였고, 왜냐면 그 영국 친구들이 한국에 올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한국에서 불러주지 않는 한 거의 올 기회가 없는데, 그렇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 같은 데 오면 이제 제가 가는 건데, 제가 운이 좋아서 갔어요. 운이 좋아서 갔고 잘 배우고 와서 지금도 또 제 게임에 적용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무조건 몸으로 겪는 거를 항상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에 그 뭐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도 막 세미나를 한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인 거고, 막상 실제로 그 세미나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미나가 대부분 평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국 선수들은 그만큼 세미나를 열심히 하고 진짜 진심으로 준비해서 해요. 그 해외 유명 선수가 아닌 한국 선수들조차도 그 세미나에서 퀄리티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도 항상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외 선수들은 그 오리지널리티는 더 체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번 루카스 레이체 하프가드를 자랑해봤자 결국 오리지널리티가 알려주는 그 디테일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비싼 돈을 주더라도 세미나에 가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별개 얘기지만
레안드로 로의 세미나를 가지 않았던 거를 좀 굉장히 후회를 하는데, 이제는 그 선수를 볼 수 없는 선수가 됐잖아요. 이제는 한국에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뭐 그랬던 찬스를 놓쳤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고민했던 거를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뭐 갔던 후 세미나 중에서 후회했던 세미나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후회하지 마시라고 세미나를 꼭 가서 배우는 거를 항상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또 제가 러프 매트를 하는데 5월 2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요. 정말 그 한국에서 내노라는 선수들은 다 불렀어요. 진짜 요즘에 핫한 선수들은 제가 다 컨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하게 되고, 저까지 포함하면은, 물론 저는 네임밸류가 그 정도까지는 되는 선수는 아니지만 총 8명의 선수가 모이고요. 심지어 일본에서 아시안 게임 챔피언, 아시안컵 챔피언인 지금, 그리고 일본 도복 주짓수에서는 아마 거의 가장 경량급 상위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신지 모리토 선수도 불렀어요. 처음으로 해외 선수도 불러가지고 이제 임원주, 이재영, 사종수, 신지 모리토, 김미나, 길세민, 한 명 누구지? 주성현. 이렇게 8명 선수예요. 가장 핫한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를 제외하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스파링도 하실 수 있고 세미나도 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니까요. 꼭 오셔서 즐겁게 운동하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신청은 당일날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많은 경품도 수령해 가시면 좋겠고요. 재미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주짓수를 하면서 후회하는 것들, 주짓수를 하면서 후회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냥 그때 주짓수 하지 말고 그냥 헬스장 가서 몸이나 만들 걸, 그때 크로스핏만 빨리 시작했으면 내가 주짓수는 안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주짓수를 하면서 감사한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많은 꿈 같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 취미고, 부상 빼고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취미예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하고 싶은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웬만한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보다는 이 길을 좀 오래 걸었잖아요. 웬만하면은. 저보다 물론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저의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짓수를 하실 때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발전적인, 생산적인 주짓수를 하실지 않을까? 주짓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또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0화입니다. 20일은 또 어떤 컨텐츠를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